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의 단점을 많이 이제 체크를 했잖아요. 체크를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잠재적인 문제점을 보면은 우선 제조 비용이 증가해요. 그 원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상당히 원가가 높아지면은 경쟁력에서 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부품이 거부가 되면은 제조 비용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부품 수용이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동일한 부품에 대해서 측정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뭐 낭비라든지 뭐 지연된다든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립 문제. 이제 합격이라고 나온 제품들이 어떻게 조립을 하면은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합격이라고 도장이 찍힌 부품들이 조립을 하게 되면은 조립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조립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습니까? 그럼 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설계자가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기준 설정이 다르게 들어갈 수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는 사이즈 형체, 그 다음 나머지 쓸 때는 기능하고 관계없는 거, 작동하고 관계없는 그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제한돼야 정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는 이 지구 원통 도면이 있잖아요. 이 축과 이 축의 관계, 편심 관계죠. 이걸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즉 동축 관계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동축 관계를.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얘도 마찬가지죠. 축이 지금 몇 개죠? 4개가 있잖아요. 이 동축 관계를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한 축에 나왔으면 하지만 실제 가공을 만들어 보면은 축이 서로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해서 어느 범위에 들어오도록 실제 도면에 표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하공차 방식을 쓰게 되면 앞으로 배울 것이지만은 사용하게 되면 명확하게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축이 어느 정도까지 틀어져도 우리가 허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여기도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이용해서 이런 라운딩 부분을 정의한다. 이게 사실 이 공차가 누적이 돼가지고 영 다른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기하 공차를 쓰게 되면 어떻게 전부 목표 값을 기준 치수를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점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라운딩을 주게 되면은 설계자가 요구한 기능을 가진 부품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에서 벗어나서 기하 공차를 사용해야 되겠죠. 제조 비용도 절감되고, 서로 부품, 여러 개 부품을 조립하잖아요. 자동차 같으면 뭐 2만 몇천 개 부품이 되는데 서로 기능 관계를 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립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고, 도면 수정도 대폭 줄어들겠죠. 또 게이지를 이용해서 부품을 검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품의 반복성, 그죠? 반복성도 누가 측정하든지 동일한 방식이 되겠죠. 반복성도 해결되고, 부품을 아웃소싱, 대부분 이제 외부에 발주를 많이 주잖아요. 아웃소싱 했을 때 도면 해석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분석.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이 있잖아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 합리성도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하공차는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여기 적어놨는데, 부품 기능을 보장하고 균일한 해석을 보장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플라스틱이라고 뭐써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사출이라든지 금형이라든지 일반 절삭 가공 모든 부분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점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 맨 마지막에 비용이 절감된다. 이러면 어떻게 제조업체 대표들은 당연히 덤비게 되겠죠. 당연히 기하공차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로 전부 설계된 것들을 이제 기하공차 방식을 전환하면 어때요? 전환하면은 전부 기준 치수를 가지고 목표 위치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 목표 위치에다가 어때요? 공차를 주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도면의 해석이 명확하게 되고, 그다음 기능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거기는 일반문자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는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런 도면을 이렇게 고쳐서 기하공차 방식으로 이렇게 고쳐서 설계하면 도면의 해석이 완벽하게 되는 거죠. 도면에서 목표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A, B, C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공차를 주게 된다. 목표 위치는 좀 기준 치수입니다. 기준 치수. 자, 여기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전환한 걸 봤는데 참고로 보시고, 여기도 라운딩이 중요하다 그러면 설계자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만 가지고는 공차 영역이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극한 상황으로 모서리에서 전부 라운딩을 했다.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는 거죠. 경우의 수가. 그렇게 해서 설계자 생각하고는 다른 부분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하 공차를 적용하면 공차에 누적이 없어요. 기준 치수만 써버리잖아요. 목표 위치는. 그 목표 위치가 한 점으로 딱 정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라운딩을 하게 되면 설계자가 생각했던 그런 그 부품이 탄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하 공차는 우리가 부품을 생산하면 불완전한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게 설명을 주기란을 잔뜩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도면하고 같아져요. 설명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도면을 설계하면 되겠어요? 한 회사에서 부품을 종류가 5, 6천 개씩 생산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기란을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가 엉망이 되겠죠. 우측처럼 기하공차를 적용하려면 매끈하잖아요, 설계가. 그죠? 이제 단점, 장점을 정리한 거니까 한번 참고로 쭉 읽어보시고, 자, 이제 우리는 IS 한번 봅시다. IS를 보면은 사각형체의 폭을 측정한다. 아마 이렇게 설계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각으로 제품이 똑바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ISO는 어떻게? ISO의 치수의 정의는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마주보는 두 점 간의 거리예요. 마주보는 두 점 간의 거리. 그러니까 30 플러스 마이너스 0,2는 마주보는 두 점. 제품 형상이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마주보는 두 점을 측정해서, 변이 아니고 측정해서 그 측정값이 이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 플러스만 0,1을 측정한다. 이 값이 이렇게 측정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형상은 이렇게 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형상하고 이 사이즈하고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제 조립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조립할 때는 이 H측에 애접하는 사이즈가 조립하고 관계되겠죠. 이 지수는 어때요? 이 지수는 20.2를 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20.2보다 이 지수는 이렇게 표시하기 되겠죠. 클 수가 있어요. 크게 되면 조립에 문제를 일으키겠죠. 근데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 지수를 보고 그 안에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S는 마주보는 두 점 간의 거리로 지수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형상이 이렇게 나와도 어때요? 합격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거리만, 마주보는 두 점 간의 거리, 이것만 치수 공차에 들어오면 오케이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도 합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조립에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H경체. 이렇게 나와도 어떻게? 치수의 정의는 마주보는 두 점의 거리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측, 애접하는 치수는 어떻게? 10.2보다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측 형성도 마찬가지예요. 마주보는 두 점만 측정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조립될 때는 최대 내접하는 사이즈. 얘가 결정을 하겠죠. 얘는 최소 허용 치수인 10.2보다 더 작을 수가 있어요. 10.2보다.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구멍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도. 치수 한계가 이건데 구멍이 이렇게 나왔어요. 마주보는 두 점만 재면 되니까 마주보는 두 점. 이 치수만 공차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립은 그게 아니잖아요. 최대 내접하는 원통. 얘가 조립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조립하고. 그러니까 내접하는 원이 조립하고 관계되는 거죠. 마주보는 두 점이 조립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ISO에서는 사이즈 치수는 마주보는 두 점 간의 거리로 측정한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줬는데 마주보는 두 점 간의 거리로 측정하면 어떻게 해요?
합격이 된 이렇게 부품이 생산됐다. 마주보는 두 점을 전부 측정하니까 어때요? 값이 다 나와요. 그럼 합격이 되겠죠. 마주보는 두 점. 근데 얘를 조립하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끔 나왔어요. 조립하니까 들어가다 말아버려요. 부품이 치수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점의 치수의 한계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를 조립이 되려면 치수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드느냐. 이게 좀 구멍이죠. 구멍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최대 내접하는 사이즈. 내접하는 사이즈. 이게 얼마냐. 이걸로 정의를 내리자. 구멍. 치수. 그죠? 축이면 어떻게 되는가? A접 하나, 바깥에 A접 하나, 이 사이즈로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이즈로. 조립이 가능하겠죠, 합격품들은. 이 구멍은 최대 내접. 내접 사이즈. 축은 최소 애접 사이즈. 애접 사이즈. 이걸로 검증을 해야 조립을 보장한다. 발표를 해서 테일러 원리라고 했어요. 그럼 영국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은 어때요?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미국 표준에, 미국 ASME, 치수 공차의 표준이 이거예요. 테일러 원리예요. 최대 내접 사이즈, 최소 내접 사이즈. 그래서 미국은 이걸 가져가서 테일러 원리라 부르지 않고 포락의 원칙 또는 원리라 불러요. 포락의 원칙. 포락의 원칙이다. 엔벨로프는 뭡니까? 봉투죠. 그 봉투의 바깥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포락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갖다가 규칙 샵 1이라 그래서 규칙 넘버 1이라고 해서 도면에 별도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해? 치수공차에 별도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규칙 1, 즉 포락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ASM에서는. 그러니까 축과 구멍이 어떻게 해? 측정할 때 측정 방식이 완전 달라지죠. ISO에서는 어떻게 해? 별도 명시가 없으면 마주보는 두 점을 측정해서 결론을 내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 최소 애접하는 축은 최소 애접하는 원통, 구멍은 최대 내접하는 원통. 이 사이즈를 가지고 합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립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두 점의 치수 가지고는 조립을 보장 못 하잖아요. 마주보는 두 점 가지고는. 그죠? 조립은 애접하는 최소 애접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조립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의 원칙과 포락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 첫 시간에 봤죠. 독립의 원칙과 포락의 원칙. 독립의 원칙은 치수와 형상은 서로 독립적이다. 포락의 원칙은 치수 공차가 형상까지도 동시에 규제한다. 축이나 구멍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ISO는 치수의 기본이 독립의 원칙, AS는 치수의 기본이 포락의 원칙이에요. 상대적이죠. 포락의 원칙. 결국 뭐가 틀리겠어요, 얘네들? 검증 방법이 틀려요. 측정하는 방법이 틀려요. 측정하는 방법이. 독립의 원칙 같은 경우는 마주보는 두 점만 주면 되겠죠. 마주보는 두 점만 생기면 끝이에요. 마주보는 두 점. 독립의 원칙, 마이크로메다를 번역할 수도 마찬가지죠. 마주보는 두 점만 측정해서 치수 공차에 들어오면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겠죠. 그죠? 마주보는 두 점만 이렇게 측정하다 보니까 이런 치수를 해결을 못해요. 최대 내접하는 원통의 사이즈는 밝혀낼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옵션이 들어갑니다. 옵션. 그래서 이제 이런 찌그러진 등경 외원. 측정하면 등경인데 실제로는 찌그러지는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하공차가 들어가야 외부 경계, 바깥쪽 경계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구멍도 마찬가지죠. 구멍과 축도 마찬가지죠. 구멍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즈. 마주보는 두 점이니까 이 사이즈. 이 사이즈만 오케이 되면 합격이에요. 근데 실제 축을 조립되는 것은 최대 4점 사이즈로 조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ISO도 포락의 원칙 기호가 이거예요. 포락의 원칙 기호가 엔벨로프 하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자를 따가지고 1, 2를 치수 공차 다음에 탁 표기를 하면은 이렇게 포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포락의 원칙.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치수 공차를 가진 부품을 만들었어요. 30H8이다. H8은 그 IT 공차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치수 공차를 표기하면 이렇게 돼요. 0에서 플러스 0.033까지 허용 가능한 거예요. 치수를 측정했어요. 측정하니까 마주보는 두 점을 재는 거 아니에요? 재니까 다 치수 공차 안에 들어와요. 실제 조립을 하려 보니까 조립이 안 돼. 그건 이제 분쟁이 좀 생기겠죠. 조립은 어떻게? 최대 내접 사이즈와 관계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이 한쪽으로 벗어날 우리가 찌그러질 값이 0.033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 최대 내접 사이즈는 29.967까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치수 한계가 얼마예요? 30.0에서 30.033이에요. 그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니까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제 좀 분쟁이 좀 생기죠. 왜 치수상으로는 맞는데 조립이 안 되느냐? 이거는 치수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원통도 공차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원통도 공차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원통도는 별도로 배울 겁니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관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독립의 원칙은 극단적인 경우를 좀 예를 든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독립원칙에 따른 길이의 치수 검증. 마지막은 두 점이니까 마이크로메다나 버니어 캘리퍼스가 다행이에요. 여기는 디지털 캘리퍼스죠. 이런 것들이 딱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핀으로, 핀 게이지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포락의 원칙에서는. 게이지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게이지를 이용해서 구멍을 검사하고, 통과치기 통과하고 정지치기 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멍 같은 경우는 이 플로어 게이지를 이렇게 이용하고, 그 다음에 축 같은 걸 링 게이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링 게이지. 구멍과 축의 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S에서는 거의 그 측정을 할 경우에 최소 제곱법을 많이 써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최소 제곱법. 그 다음에 이제 미국 ASM에서는 구멍 같은 건 어떻게 항상 최대 내접 사이즈죠. 최대 내접 원통을 가지고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ISO는 미국을 빼고 나머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기본사항은 독립의 원칙, 선택사항은 포락의 원칙, 또 니를 붙이죠. 미국은 이제 Y14.5 상태부터 포락의 원칙을 썼습니다. 포락의 원칙. 옵션으로 독립의 원칙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인디펜던스니까 I자를 따가지고 원I로 불러요. 원I가 치수공차 뒤에 딱 붙었다. 이러면 이제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의 원칙은 조립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붙겠죠. 우리 IS의 포락의 원칙은 조립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부분에 적어놓겠죠. 쭉 보시고. 자, 구멍 지름을 측정.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검증 원칙에 따라서 뭔가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측정을 하면은 지금 이제 구멍을 측정한다.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은 이 구멍 지름을 재는데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이전법으로 측정해야 되겠죠. 이전법으로. 이 구멍을 이전법으로 재는 게 우리 IS에서는 기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주보는 두 지점을 재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해서 마주보는 두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측정값과 1번. 이 세 점이 닿았잖아요. 3점씩 내측 마이크로메다로 측정하는 것과 또는 3차원 측정기로 측정하는 측정값하고 값이 다를 경우 어떻게 판정하겠어요? 예? 과연 도면대를 할 것이냐, 조립성을 기반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또 검토 사항이 또 심각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파이가 46인데 별도의 옵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점 간의 마주보는 두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 거리 값이 파이 46 플러스 마이너스 0.05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면이 이런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1번 측정은 오케이. 근데 2번, 3번은
벗어난다. 노가 된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또 아니면은 1번은 벗어나는데 2번, 3번은 다 오케이다. 이럴 때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은 도면을 만들 때에 도면 작성 시에 그런 것을 전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표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포락의 원칙, 규칙 1이라고 그럽니다. 규칙 넘버 1이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포락의 개념은 사이즈 공차가 형상도 동시에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락의 원칙은 주로 이제 끼워 맞춤이 필요한 사이즈 형체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SME 표준에서는, 미국 표준에서는 사이즈 형체는 특별한 지정 없이 자동으로 그냥 포락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 공차가 동시에 형상도 제한하는, 그렇게 되지만 ISO에서는 두 점 간의 거리 치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포락의 원칙을 쓰려고 하면 치수 공차 뒤에 파이 30 플러스 마이너스 0,1 서클 2, 1, 2 하면 이제 포락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표준에서는 조립이 아닌 경우는 또 포락의 원칙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파이 30 플러스 마이너스 0,2 1i, 이게 독립의 원칙 기호예요. 인디펜던스의 i를 따와가지고 1을 붙인 거죠. 이렇게 표기됐을 때는 우리 IS하고 똑같아요. IS 기본하고 마주보는 두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포락의 원칙이 IS에서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소 애접하는 원통의 사이즈, 이 사이즈를 측정해서 합법 판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락의 원칙은 구멍 같으면 어떻게 해? 최대 내접한 원통의 사이즈를 평가하기 때문에 조립을 보장하겠죠. 또 축 같으면 최소 애접하는 원통의 사이즈를 측정해서 합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조립이 보장이 되겠죠. 여기처럼 게이지 P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도면에서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뒤에 자세히 갈 거니까 자동으로 파이 20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그럼 ASM에서는 자동으로 어떻게 해? 자동으로 포락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그래서 그건 뒤쪽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포락의 원칙이라는 걸 조금 따져보면은 구멍이에요. 확대한 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가공하니까. 그럼 포락의 원칙은 두 가지로 이제 평가하려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최대 내접하는 원통의 지름. 이게 포락의 원칙이에요. 최대 내접하는 원통. 이 원통의 지름이 이 사이즈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겠죠. 벗어나면 불합격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따져볼 게, 이건 들어오는데 어떻게 형상이 또 이렇게 빨간 색깔이 형상이 이렇게 틀어져 버려도 합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번 구멍이니까 최대 내접 원통, 최대 내접 원통을 측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마주보는 두 점을 또 잽니다. 마주보는 두 점을 측정해서 이게 국부 사이즈라고 그래요. 부분적인 사이즈죠. 얘도 측정해서 공차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면은 최대 내접 사이즈는 통과할지 모르지만은 너무 한쪽이 벗어나면 또 기능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대 내접 사이즈하고 국부 사이즈 두 개를 동시에 검사해서 합법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최대 내접하는 원통의 사이즈 하나 측정하고,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벗어난 두 점 간의 거리 국부 사이즈 측정해서 이 값들이 둘 다 허용공차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써요? 구멍이라면은 최대 내접 사이즈는 게이지 핀을 이용하거나 CMM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합니다. 국부 사이즈는 두 점 간의 거리니까 어떻게 정지측 게이지나 이 두 점으로 측정하는 내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우리 실린더 게이지 같은 거, 보호 게이지, 구멍 게이지, 그 다음에 CMM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국부 사이즈, 마주보는 두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측정값이 이제 D에서 MMC, LMC를 할 거예요. 가장 구멍 같으면 가장 작은 질이 20.00이에요. 가장 최대 오용치수가 20.1. 이럴 경우 측정값이 예를 들어 20.0이고 20.096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패스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0에서 20.1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0.0보다는 이게 크고 또 이거는 20.1보다는 작잖아요. 그래서 합격권에 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멍에 지름을 잴 때 우리 이제 3차원 측정기 같으면은 대부분 최소 제곱 사이즈로 많이 측정합니다. 여러 점을 측정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 제곱 사이즈. 그럼 최소 제곱 사이즈는 어떻게? 평균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어떻게 나가는 원도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원도 존재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구멍의 이 국부 사이즈는 실제 우리가 측정한 최소 제곱 원보다 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최대 내접 원통의 사이즈는 이 최소 제곱 원보다 작을 수가 있죠.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인 경우, 축인 경우는 포락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축인 경우에 포락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통과측은 게이지를 링게이지를 이용합니다. 링게이지. 그 다음에 이제 CMM, 3차원 측정기. 국부 사이즈는 마주보는 두 점을 재야 되잖아요. 두 점을 재야되니까 정지측 게이지를 사용하거나, 또 게이지는 스낵 게이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얇은 판으로 된 게이지. 이 거리가 이제 게이지 치수가 되는 거예요. 게이지 지수. 이런 스낵 게이지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예측 마이크로미터, 3차원 측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은 게이지가 가장 바람직해요. 게이지는 전체 면을 동시에 검증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죠. 게이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규칙 1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거 축 같으면 최소 외접 원통을 잰다 그랬죠. 최소 외접 원통. 얘를 갖다 우리가 UAM이라 그래요. Unrelated, 이게 뒤에 나오니까 Actual Mating Envelope이라 그래서 최소 외접하는 외접 사이즈. 이 사이즈하고 이제 두 점과 마주보는 두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한 국부 사이즈하고 둘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어때? 이 치수 허용 공차 안에 다 들어가면 패스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제곱 사이즈. 얘도 마찬가지죠. 규칙 1을 적용하면 최소 외접 사이즈. 얘가 실제 이제 조립하고 관계되겠죠. 최소 외접 원통 사이즈를 가지고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O는 옵션으로 2가 있잖아요. 1, 2, 서클 2가 있어요. 얘를 쓰면 이제 포락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포락의 원칙. 그러면 ASME에 그냥 20%, 파이 20 플러스면 0,1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측정하게 되면 최소 외접하는 원통의 사이즈로 측정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포락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포락의 원칙. 원칙 기준은 최소 외접 감싸는, 외부의 감싸는 사이즈로 적용되고, 내부는 어떻게? 최대 내접 원통이 되겠죠. 최대 내접 원통으로 파악한다. 쭉 이제 그림을 몇 개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락의 원칙, 구멍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멍이다 그러면은 이 최대 내접 원통 지름 게이지를 이용하는 거죠. 통과측 게이지를 이용해서 통과측 게이지가 들어가면 합격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최소 허용 치수는 이런 게이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최대 허용 치수는 이점법으로 재야 됩니다. 마주보는 두 점을 재야 되겠죠. 축인 경우는 이 최소 이제 링 게이지를 이용해서, 그죠? 링 게이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측정을 하게 되고, 이게 링 게이지가 되겠죠. 링 게이지 측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주보는 두 점은 국부 사이즈는 마주보는 두 점을 측정해서 이 측정값이 두 측정값이 모두 허용공차 이내에 들어오면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홈의 측정. 마찬가지죠. 사각형체를 집어넣어서 최대 내집하는 이 사각형체 사이즈. 얘가 이제
통과측 사이즈가 되겠죠. 통과측 사이즈. 또 예측형체, 예측 사각형체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1번과 2번에 예접하는 두 개의 평면을 걸쳤을 경우에 평행평면을 여기서 최소 예접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이즈가 결국 50 플러스 마이너스 콤마일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IS 포락의 원칙을 적용한 도면이죠. 서클리가 다 붙었잖아요. 서클리. 포락의 원칙. 포락의 원칙을 적용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락의 원칙은 어때요? 구멍 같으면 최대 내접 사이즈. 최대 내접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판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샤프트 같으면 최소 예접하는 원통의 사이즈. 파이디. 이 값으로 이제 합법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조립을 보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M에는 이게 기본이고, 얘가 기본이고, ISO는 어때요? 기본이 아니죠. 옵션이 옵션. 얘가 붙어야 가능한 거죠. 옵션이냐?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사항 정리해놨죠. ISO는 독립의 원칙, ASM에는 포락의 원칙이 기본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사항으로는 ISO는 이제 포락의 원칙, 서클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서클 2가 들어가서 포락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고, ASM은 어떻게? 원 I를 붙임으로써 독립의 원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규칙 1을 무시하는, 포락의 원칙 무시하는 세 가지 방법은 나중 그 내용을 하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참고로 보시고. 자, ISO는 이제 독립의 원칙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독립의 원칙이 기본이고, 이런 그 표준을 내가 어떤 표준을 썼는가, 그 표준을 어디다 적는 건가, 표준랑 그치에다 적는 거, 표준은 상단에다 많이 적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ISO에서는 독립의 원칙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포락의 원칙이 적용될 때 서클 2의 기호가 사용된다. 포락의 원칙은 대부분 기능적인 경우에 적용하고, 검사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특별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간단히 마이크로미터로 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쉬도록 하죠. 지금 이제 사이즈 치수에 정의해가지고 우리 케이스에 보면은 제도 통칙이라고 있어요. 표준이. 그래서 도면이 있어서 치수 기입이라 해서 길이 치수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그 대상물의 측정은 두정한 거리 측정에 따라서 행한다. 기계 제도의 그 항목이 있어요.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그 대상물의 측정은 두정한 거리 측정에 실시하는 것을 한다. 두정한 거리. 독립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걸 참고로 보시면서 둘째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